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특이합니다. 북한이 보통 정상회담 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북한에 무슨 기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할 부분 뭐냐 하면 북러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지원과 개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공급하는 거 뭐 이런 식은 지원이 되겠지만 개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군이 투입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상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상호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보다 그 밑단계,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뭐 이 정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 정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러 간의 철도 교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이 철도의 궤의 넓이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게 남북 간 철도 연결할 때도 그게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좀 이 기술적인 고민거리가 됐었는데 뭐 교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만큼 뭐 양국 간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철도 교통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가까워지기로 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현재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 참 세상이 변했어요. 기자회견을 다 하네. 참. 자 근데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철규 의원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주위에 있는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약간 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규 위원장은 아무튼 그 장제원 권성동 의원의 정말로 일기 친윤 이후에 이제 가장 당의 이 실세를 가졌던 분 아닙니까?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또 이 한동훈 위원장과 공동으로 또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우리 당에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진중권, 김경률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이분들 우리 대선 때 보면은 정말로 0.73%의 승리를 이끌게 했던 그 처절했던 싸움에 우리가 함께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그리고 그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이분들을 내가 영입했니 한동훈이 영입했니 나는 아니니라고 하는 그 진실 공방 자체. 근데 이철규 위원장은 이미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과의 진실 공방에서 정말 크게 한번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갔다가 진중권, 김경률 모두가 다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하고 여기에서도 또 한 번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우리 정당 정치에 그리고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끄는데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분위기가 이러다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뭐 사상 검증하자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보수 우파가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뭐 주변 분들의 자질을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또 그리고 원외니까 당대표 되면 힘들 거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온갖 뭔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선거가 가열화되고 좀 1대1 구도 뭐 소위 말하는 나, 한, 뭐 이 구도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에는 아마 정통 보수가 누구냐면 이런 논쟁까지도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약간 선생티를 잠깐 내야겠는데 사실 민주당의 문제와 이철규 의원의 얘기가 전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도 뭐 당원 수가 우리 500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20세기형 매스파티 대중정당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20세기 대중정당 중에서도 좌파정당, 이념정당이 이제 대중정당의 전형적인 형태고 21세기의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캐추얼 파티, 소위 말해서 포괄 정당으로 가는데 포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다 포괄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뭐 보수 뭐라 그랬더라 이념적으로 뭐 아니 이념이 아니라 당원들이 뭐 어떻게 판단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21세기 정당의 모습인지는 전 묻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정당 모두 20세기로 가면 하나라도 21세기가 좀 있어야지 두 정당 전부 20세기로 가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이 뭐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얘기한 거겠지만 과연 당원한테도 그게 호소력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그 은연중에 계속 사용해 왔던 캐치프레이즈가 중도를 포용하는 보수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싸움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레임은 끝났고 저는 보수를 포용하는 중도 정당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보수를 포용할 수 있는 중도 정당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념적 지향점. 그러니까 네. 중도를 포함하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 네. 보수를 포함하는 중도 정당.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중도의 표심은 뭘로 결정되냐면 정말로 저는 정책,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안 돼 왔던 정책들이 뭐가 있는가? 규제 때문에 이익단체의 논쟁 때문에 안 돼 왔던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의료개혁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혁신적 발목 잡는다라고 해왔던 모든 법안들 예를 들어 뭐 이제 변호사 단체와 분쟁이 있는 로톡 같은 사업들 그리고 또 그 부동산 단체와 분쟁이 있던 또 어떤 그 중개 사업들 그리고 회계사 단체와 분쟁이 있던 그 회계 AI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이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고 정말로 혁신과 개혁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보수의 방점을 두고 중도를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의 방점을 두고 보수를 포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노선으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철규 의원뿐만 아니라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생각, 사상 이런 걸 문제 삼는 얘기가 보니까 보수 유튜브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면 당연히 이 떠오르는 후보들에 대한 여러 검증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약간 내가 한 가지. 네. 그러니까 유튜브 극점 강한 성향의 유튜브들이 하는 게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분들께서는 이제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실 테니까 제가 이제 그냥 이런 용어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물론 보수 유튜브를 보신다고 무조건 다 그 생각을 따라간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들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주장들이 힘을 입어서 입소문을 타고 이 유권자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준까지 만약에 그런 음모론들이 퍼지게 되면 글쎄요 또 어떨지 모르죠. 그리고 친윤계의 지원 사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께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대안이라는 상수를 내세워 왔는데 이게 선거가 치열해지고 투표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되게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상대 당으로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유튜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랩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애완견 발언 이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튜브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지금 유튜브가 소위 말해서 유튜브는 예를 들면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지금 YTN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게 몇 번 걸르잖아요. 네.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걸르는 게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를 얘기했는데 수용자는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언론들은 아예 정보를 얘기를 하지 않고 정보에 대한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로 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애완견 발언이라는 게 지금 일반 수용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보편화되어 있는 좀 상당히 강성이고 약간은 극단적인 그러한 어떤 유튜브에 지나치게 적응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이 정말 우발적 실수로 나온 거냐? 저는 근데 계획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영 그 판결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하루 동안 당무를 다 비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발언이 그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뭔가를 더 쥐고 있다. 뭔가가 더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발로 뭐가 나오면 니들 그거 쓰지 마라 라고 그러한 협박의 단계에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참 언론은 무엇인가 정말로 이 감시견은 누구인가 근데 그때 무슨 보도가 있었냐면 뉴스타파에서 쌍방울 임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그 안부수가 그 딸에게 오피스텔이 간 이후부터 증언이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임원의 증언이 있었어요. 뉴스타파가 이걸 1, 2, 3, 4 시리즈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 어느 언론사도 받아쓰지 않았어요. 왜 받아쓰지 않았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쓰는 언론이 참 언론이었을 거예요. 근데 받아쓰지 않은 이유를 보면은 제보 자체가 부정확하고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는데 그런 그 본인의 편향적 언론을 정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유튜브에서만 활발하게 유통시키는 이런 부분을 참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강진구 그 취재 협박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청담동 술자리를 계속해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첼리스트에게 너 이거 우리 편에 서면은 민주당이 너를 영웅 만들어 주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불륜녀 불법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정말 사악한 협박.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언론상은 지금 그런 언론인 것 같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다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애완견 발언에 대한 뭐 비판과 평가가 좀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한 번 더 이제 입장을 내셨고 전체 언론을 겨냥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감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 뭐 애완견 표현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좀 바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애완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저는 전체 언론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 전략이 가선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리 그 안에 내포된 뭐 기자들이 조금 더 성찰해서 더 좋은 기사를 써야 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언론의 자정작용을 주문하는 그 취지가 아무리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표현이 과하게 들릴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국면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언론 전체와의 사실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본인께서 어쨌든 직접 이제 글을 올리고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제 부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좀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언론이 아니고 일부 법조기자라고 하면서 진영은 좁혔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비판은 더 강해지면서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술자리 부인하면 불륜녀 인정하면 영웅이 된다는 거는 청담동 제보자가 첼리스트에게 한 말이라는 것이 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고요. 그다음에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데스킹 기능도 있고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신들도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네. 좀 일반 유튜브하고는 좀 우리가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인용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받아 써달라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시각도 있고 뭐 안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안에서 이미 핵심 증인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취지도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선에서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이 논란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점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좀 빨리 이걸 좀 가라앉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어요. 아부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한 가지만 더. 7석 상임위원장 7개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안 받습니다.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으면 안 된다. 예, 왜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1년씩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한 제안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케이 그 대신 우리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마. 그리고 국회가 하는 거에 다 협조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완전히 겁박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민주당 합의되지 않은 법안 내지 마. 그리고 정부의 일에도 협조해. 그 정도 각오 없이 이렇게 겁박하는 거는 저는 정말 민주당이 단 하나의 단 1의 어떤 협력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국회 들어가서 이제 민생 법안들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라면은 정말 우리 처절하게 밟히는 모습 보여주고 의원직 총사퇴 걸고 무기한 단식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부권 매개로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 거부권을 마치 협상에 잘 쓰라는 식으로까지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까지 남용한 사례가 있었냐 묻고 싶고 민주당이 맨날 폭주한다, 폭거한다, 입법 독재한다 하시는데 그럼 국회에서 일을 잘 하시던가요? 같이 얘기를 좀 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보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들어오지도 않아요. 맨날 보이콧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식물국회 만들기에 여당이 앞장서는 거는 저는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특위에 기대고 시행령에 기대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댄다? 그럼 총선은 못하러 해요.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이것을 방조하고 동조하고 자처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더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지 즐겁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